네, 안녕하세요. 네. 어, 우리 자녀 원하는 대학에 보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이번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메이저 수학학원 김찬엽 부원장입니다. 이제 여태까지 이제 제가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자기소개? 네, 자기소개를 뭐 이 정도로만 하고 항상 넘어갔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 계속 보면서 설명회 준비하려고 영상도 많이 보고, 뭐 입시 관련해서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 유튜브 자기 채널, 이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나, 진짜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간단히 자기 인사만 하고, 뭐 영상 시작한다고 인사만 하고 바로바로 넘어가시는 거를 제가 계속 봐왔어서, 여태까지는 자기소개를 따로 안 하고 이 정도라고 넘어갔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뭐 저를 아시는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계실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쨌든 처음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네,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번 설명회 준비하면서 네, 여기랑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자기소개 채우는 게 설명에서 제일 어렵더라고요. 내용이야 뭐 무슨 내용을 이야기할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머릿속에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걸 내가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좀 써봤는데, 일단 저는 이제 2017년부터 여기 메이저 수학학원에 근무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부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고요. 저는 뭐 이 지역 분당이나 강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지방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뭐 현역 정시로 이제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는 뭐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았었는데, 이 이야기를 한 10년 전에 했을 때는 되게 의대 빼고 서울대 수학과가 제일 높았던 시절이 잠깐 있었거든요. 정말 이유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대체 왜 서울대 수학과를 가려고 그러지라는 이유는 아직도 납득을 못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유를 모르겠는데 서울대 수학과가 의대 빼고 전체 1등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들어갈 때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그럴 때 소개를 하면 와 진짜 공부 잘하셨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학생들한테 하면은 정시로 갔다고요? 일단 정시에서 먼저 놀라고, 그다음 현역인데 정시로 갔다고요? 그게 가능한 건가? 그다음에 뭐 지방에서 현역 정시로 하는 게 가능한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변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냥 저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을 뿐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에 대한 평가, 다른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걸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입시의 변화 때문인데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이제 의대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1등인 상태에서 컴퓨터공학과, 컴공이 이제 의대 빼고 의대 제외한 과 중에서는 제일 높죠. 뭐 지금의 컴공이 높은 건 뭐 개발자, 워낙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나 벤처 이쪽에서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일 텐데, 수학관 대체 왜 그랬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지금은 의대가 제일 높지만, 의대가 높았던 시절은 이제 좀 이제 길어져서 한 20년쯤 되긴 했는데, 뭐 IMF 전까지는 의대가 전혀 1등이 아니었죠. 뭐 서울대 물리학과, 뭐 서울대 건축학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등이던 시절도 있었고 해서, 입시가 이제 계속 변화함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생각하는 꿈들이 정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꿈을 꾸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냥 저기 대학에 가면 인정받으니까, 네, 공부를 잘했다는 걸 인정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그냥 점수 제일 높은 과에 가고 싶은 그런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냥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의대생이라는 타이틀을 알고 싶어서, 의대생이면 모두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점수 맞춰서 제일 점수 높은 과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컴퓨터공학과 1등이지만 이제 자녀분들이 입시를 할 때는 어느 과가 1등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꿈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설명회, 저희 학원 설명회나 아니면 뭐 안내문을 많이 보셨으면은 이제 저희 학원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엄청 많은 테스트를 보고 뭐 내신 대비 교재를 자체 제작해서 그걸로 이제 저희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뭐 저 한 줄을 한번 추가해봤습니다. 예, 메이저 테스트랑 그다음에 뭐 워크북 같은 학원 내신 대비 교재들은 이제 제가 직접 다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교육 과정에 맞춰서 뭐 필요 없는 문제 항상 빼고 필요한 문제 다른 데서 추가해서 넣고 하면서 매 학기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좀 좋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왔다고 했는데 2018년에 저희가 교육과정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교과서가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전부 다 이제 갈아엎은 건데 교육과정이 또 바뀌죠. 교육과정이 또 바뀌면 그걸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때려쳐야 되나라는 생각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강 강사들,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고민하는 시기가 교육과정 바뀔 때. 모든 걸 다 새로 해야 되거든요. 교육과정이 바뀔 때라서. 뭐 이럴 때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해서 제가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한 건 작년부터 해서 올해 되게 많이 설명회를 좀 꾸준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수능 선택 과목 가이드, 그다음에 정시 입시 결과 분석, 그다음에 고교학 점제,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한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한 첫걸음. 오늘은 이제 저기에서 학부모전으로 바뀐 원하는 대학에 보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고, 이런 설명회들은 학원 유튜브 홈페이지 검색해 보시면 다 올라와 있는데, 이제 자녀분들 중에서 고2, 고3 자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좀 2022 정시 입시 결과 분석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작년 정시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서 수능 체제도 다 바뀌고 그래서 그때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의 결과가 아마 이제 2023, 24까지는 쭉 이어질 뭐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시 입시 결과 분석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1 교육 이런 학부모 자녀분들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고교학 점제에 대해서 이제 중1 학생이 고1 올라갈 때부터 바뀌는 게 이제 고교학 점제인데 저 영상은 사실 이제 더 발표가 이제 계속 날 거기 때문에 계속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또, 또 준비해서 다시 또 하게 될 텐데, 그럼 고교학점제 대회 관련해서도 좀 한번 알아보시면, 영상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설명에 이제 제 이야기가 좀 앞에 많이 길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설명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대입에 필요한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학년별 수학 로드맵,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설명의 제목이 우리 자녀 원하는 대학에 보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 자녀분들 이렇게 한번 보니까 대부분 이제 초, 중등이시더라고요. 고등 물론 이제 등록 그러니까 학생 이름은 이제 동생으로 혹시 이제 위에 자녀분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초중등이셔서 초중등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고2, 고3이 좀 많았다면 정시 입시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했어야 됐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약간 초점을 초중등, 고1 뭐 이 정도까지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초중등, 이제 중등, 사춘기, 중2병으로 이제 거의 대표되는 이제 자녀들의 시기가 될 텐데 일단 제가 오늘 어머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라고 제가 이제 무조건에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네 압니다. 그 집에서 맨날 놀고 있고 공부 안 하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컴퓨터 하고 있고 나가서 놀고 잠만 자고 있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무조건적으로 믿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저희 자녀가 뭐 공부하고 숙제하고 이러면 제가 뭘 걱정을 해서 안 믿겠습니까? 뭐 당연히 믿겠죠. 근데 맨날 저렇게 놀고 있으니까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믿겠다. 뭐 공부를 열심히 했든 안 했든 성적이 나오면 우리 자녀를 믿겠다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닌 거죠. 앞에 조건이 붙었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면 성적이 잘 나오면 믿겠다. 그거는 이제 누구나 어머님들이 아니셔도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외부 사람들이 봐도 쟤는 성적이 잘 나오니까 공부를 잘하는구나 하고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할 수 있는 건 물론 옆에서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학생들을 좀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는데 그걸 내가 믿어도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이야기하려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많이 상담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뭐 시험 끝나고든 수업하면서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되게 많이 듣는 말은, 엄마 말은 이제 들은 척도 안 하고, 다 잔소리로 생각하면서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다 환기로 흘려버린다. 그런데 이상하게 선생님 말은 좀 듣는 것 같다. 선생님이 좀 뭐 하라고 하면 하려고 하고, 되게 선생님 말은 잘 들으니까, 우리 아이한테 좀 이러이러한 얘기 좀 전해달라. 아니면은 공부 열심히 하게 무슨 좀
동기부여를 해달라. 뭐 선행 좀 공부 열심히 하게 숙제 좀 잘하게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집에서 엄마 말은 안 들은데 학교 선생님은 아니고 학원 선생님 말은 어쨌든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집에서 되게 지적하고 싶은 무언가를 되게 많이 할 텐데,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매번 혼내면서 끌고 가기엔 너무 대입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고3까지 우리가 지금 뭐 중1, 중2 학부모님들부터 해가지고 그걸 혼내면서, 사실 초유까지는 그래도 말을 잘 듣죠. 초등까지는. 근데 중1, 중2부터 혼내기 시작해서 중3까지 계속 혼내다 보면 고등이 되면 이제 서로 말을 섞지 않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나한테 밥 주고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의 그런 사람으로 이제 가족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족의 평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입 가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모든 정보를 스스로 얻기는 좀 힘든 편이잖아요. 어쨌든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어머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도 분명히 있고, 뭐 입시 준비라든가 뭐 무언가 아무튼 정보들을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면, 그러면 그냥 좀 답이 없습니다. 그럼 어머님들은 집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험을 보게 되고 점수 스트레스 뭐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게 됩니다. 뭐 여기저기서 혼나고 오고 뭐 말도 안 듣고 뭐 이래서.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집에까지 가서 혼나면, 그럼 이제 학생들은 뭔가 마음을 놓고 쉴 곳이 없는 겁니다. 숙제 안 해가면 어차피 학원에서 혼나거든요. 어차피 학원에서 혼나고 남아서 숙제하든지 부강으로 나오든지 뭐 심하면 경고받고 막 혼나고 잘리고 뭐 이런 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차피 밖에서 학교에서든 뭐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랑도 담임 선생님랑도 상담하면서 네 성적은 이렇고 네가 갈 수 있는 걸 뭐 이렇게 팩트 폭격을 자꾸 얻어봤죠.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까지 그러면 되게 이제 학생들은 쉴 곳이 없습니다. 마음적으로 마음 한켠에 쉴 곳이 없습니다. 되게 이제 집에서 그런 거 보시기 힘드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집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되도록 하지 마시고, 집에서는 일단 우쭈쭈 믿어주시는 게, 저는 그런 게 이제 대입까지 긴 기간 동안, 앞으로 뭐 최소 6년 뭐 이상 남으셨을 것 같은데, 그 긴 기간 동안 대입을, 가정의 평화를 지키면서 대입을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러면 그 공부는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럼 내가 시키지 않으면 아이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가? 물론 이제 스스로 할 때까지 스스로 바뀌는 거, 그게 당연히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안 바뀌는 경우도 있고 되게 보면서 답답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보내시는 학원이나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말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과외나 뭐 친구들이나, 아무튼 제 생각에는 학원을 보내시면 학원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담당 선생님한테 저희 아이가 요새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그 학원 선생님들이 이게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학생들도 대상으로 하지만 학부모님들도 이제 저희한테는 고객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그렇게 문자를 한번 보내시면, 아니면은 그 되게 간단하게만 보내셔도 내가 혹시 뭐 놓치고 있는 게 있나? 못 본 게 있나? 이러면서 그 학생한테 어쩔 수 없이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뭐 숙제 검사를 더 꼼꼼히 하든 한 번이라도 더 따로 이야기를 하든 뭔가 신경을 쓰고 뭐 숙제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학생들이랑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뭔가 부딪힐 일이 생길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차라리 한 단계 거쳐서, 뭐 학원이 됐든 뭐 다른 과외가 됐든 아무튼 다른 한 단계를 거쳐서 살짝 물어보시는 거, 아니면 뭐 부탁을 하시는 거, 이런 게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는 그냥 내가 무슨 말 해도 엄마가 내 편을 들어줘, 뭐라고 하지 않으셔 라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한테 지적을 받는 거죠. 차라리 다른 선생님한테 혼이 나는 거죠. 그럼 애들은 엄마가 하는 말은 잔소리인데 선생님이 하는 말은 이상하게 잘 듣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게 더 공부도 잘 되는 거고, 집에서도 가정의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말 안 듣잖아요, 애들이.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혼나게 차라리 그렇게 해주시고, 집에서는 좀 이제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뭐 지금 혼내서 당장 공부를 하면 지금 당장은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고3까지 계속 혼내실 수도 없으실 거고, 혼난다고 애들이 말을 듣지도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신에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이제 집에서 좀 되게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뭐 필요한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생기면 뭐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겠어요? 결국엔 집에서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거나 아빠한테 해달라고 하거나, 그래서 결국엔 집에 도움을 요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가 그 요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부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두신 상태에서 약간은 좀 이제 아이랑 거리를 두고 그냥 우쭈쭈 해주고 이런 상태로 있으시다가, 이제 그럼 뭐 입시 준비도 좀 생각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뭐 이 주변 사교육은 어떤지도 좀 알아보시고 학교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신 상태에서 학생한테 먼저 얘기하지 말고 아이가 먼저 물어보면, 그럼 그때 이제 그래,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래, 뭐 이런 정도로 해주시면 그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만 도와주시고 약간은 거리를 둔 채로 이제 좀 자녀분들을 좀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뭔가 경험적 근거든,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이제 고1 때부터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이랑 학교가 차 타고 5분 거리인데, 그냥 학교에서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강제로 이제 기숙사에 묶어놓고 공부시킨다고 해가지고 기숙사에 강제로 살았고, 그때는 이제 놀터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모든 토요일이 다 당연히 수업하던 시기여서, 토요일이 쉬는 날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고1, 2 때는 토요일 4교시까지 수업하고 짐 싸서 집에 가서 일요일 저녁 먹고 나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토요일에 다시 집에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생활을 했고, 그게 이제 고2 수능 끝나고, 이제 고3들이 수능 보면 이제 기숙사를 나가니까, 고2 수능 끝나고부터는 똑같이 하긴 하는데 그걸 한 달에 한 번만 집에 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기숙사에 거의 묶여 살았거든요. 그냥 타지 생활하는 것처럼 집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는 이제 집에 잘 안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랑 되게 멀어지잖아요. 근데 자주 안 보니까 되게 애틋해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당연히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공부하고 왔으니까 집에 가면 무조건 쉬는 거였어요. 저는 진짜 가자마자 자거나 가자마자 컴퓨터 켜가지고 다음날 학교 갈 때까지 컴퓨터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았는데, 정말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미리 얘기를 했죠. 나 진짜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왔다. 진짜로 나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왔다. 물론 이제 졸고 애들이랑 좀 떠들고 놀고 했겠지만, 일단 명목적으로는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온 학생이잖아요.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놀 거다. 집에서 무조건 쉴 거다. 약간 선전포고를 한 것도 있고, 건드리지 말라. 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이제 물어보지 않으신 거죠. 학교에서 진짜 공부했냐. 이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믿게 할 방법도 없는 거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를 그냥 믿어주신 거죠. 물론, 실제로 공부를 했고 믿어주신 거긴 한데, 네, 공부를 안 하고 진짜 논 건 아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네, 뭐, 부탁했던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고2 때, 제가 고2가 되고 나서, 국어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네. 제가 국어를, 모르겠어요. 수학과 전형적인 이과 학생이라 그런지 수학 잘하고 국어 못하는 딱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창 인강이 좀 이제 활성화된 시기, 활성화되기까지는 안 해도 그냥 막 나오고 있는 시기,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름을 말해도 되겠죠? 네, 이만기 선생님이 이제 EBS에서 딱 사교육으로 넘어오셨을 때, 이제 그때 그거 이제 하도 신문에서 많이 봐가지고, 나 이만기 인강 들어보고 싶다. 그냥 사달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부탁하고. 근데 이제, 네. 이만기 선생님 죄송하지만 안 올랐어요, 성적이. 뭐, 실패했죠. 그래서, 나 학원을 보내달라, 국어학원. 이제 지방이라서 토요일, 일요일 하루밖에 못 가는데도 그냥 학원을 보내달라, 그냥 됐든. 그래서 갔어요. 안 올랐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인강이나 학원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온 건 아니고, 그냥 국어는 물론 안 나왔지만, 그냥 스스로 공부를 계속 했기 때문에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집에다가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것만 딱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과학투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이어서, 이과는 물리지 이러면서 이제 나 물리투 할 거니까 물리투 학원 보내달라. 그래서 딱 가서 한 달 듣고 나 물리투 안 하겠다. 나 물리투는 못 하는 것 같다. 나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딱 이거저거 해달라 요구를,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스스로 느끼는 게 생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고, 아니면 뭐 계속 이 학원을 다녔는데 이 학원에 뭔가 좀 너무 익숙해진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바꿔보고 싶다라든지 뭐 등등등의 되게 많은 요구는 아닐 수 있지만 무언가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 요구가 맨날 잔소리 듣고 이런 상황이면 그냥 말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냥 약간 믿어주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상태였다면 그런 요구를 하게 되고,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냥 딱 그걸 받아주는 그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했던 거는 이제 고3 수능 끝나고, 이제 제가 인터넷 이제 뭐 오르비 이런 데서 이제 설명회 같은 걸 되게 그때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찾아보는데, 나 대구에 설명회 갈 거야. 같이 가자. 저는 이제 대구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연고도 까먹었도 없는데, 나 대구로 설명회 가야 돼. 뭐 이런 상황으로. 그래서 이제 딱 그때 한번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저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요구는 없으셨는데 제가 해달라는 것만 딱 해주신, 물론 이제 제가 뭘 많이 해달라는 건 아니긴 한데 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이제 공부를 좀 잘했으니까, 스스로 잘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이제 분명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전 당연히 고등학교 내내 성적이 좀 나왔으니까 뭐 성적이 나오면 당연히 믿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거죠. 무조건이라고. 네. 성적과 상관없이, 하는 거랑 상관없이 학생들을 좀, 자녀분들을 무조건 믿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성적이 물론 이제 잘 나오긴 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잘 나온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중학교 때 낮았다가 그게 올라가서 잘 나온 거지. 뭐 그리고 저는 전교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나온 친구가 항상 1등을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1등은 없는 거고, 이제 2등부터 저희 등수표가 시작하는 저는 이제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뭐 당연히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게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스스로 공부를 하고 마음을 잡았는데, 공부를 시작했다고 바로 성적이 잘 나오면 모든 학생이 공부를 잘 하겠죠.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터트리는 그런 시기가 필요한데, 그거를 좀 기다려줄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좀 믿는 그런 태도를,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해서 일단 첫 번째 주제로 이런 걸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학년별 수학 로드맵입니다. 일단 이제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수능에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은, 영어는 일단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수 등급으로 나오는 게 국어, 수학, 뭐 사탐, 과탐, 탐구 과목이 있는데, 당연히 셋 다 잘 봐야겠죠. 예, 근데 뭐 국수탐 중에서, 그러니까 평균을 봤을 때, 자기 성적을 봤을 때 국어가 조금 망했다. 그러면은 뭐 이과 대학 쪽을 가면 좀 유리합니다. 반영 비율 때문에. 탐구를 망했다. 그럼 문과 쪽을 가면 좀 유리합니다. 상대적으로 문과 쪽이 탐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수학을 망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데가 군대. 네, 군대, 그다음에 강대, 강남대성, 시대, 시대인재. 네, 재수학원밖에 없습니다. 즉 수학을 망하면 그냥 답이 없습니다. 그냥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수학이 그만큼 이제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최우선적으로 두셔야 된다. 수학 점수가 안 나면 어차피 답이 없다. 수학 학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수학을 못하면 진짜 갈 데가 군대밖에 없습니다. 진짜 남자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럼 그 수능을 기준으로 역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 3분의 1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국어, 수학 1, 수학 2, 선택 과목, 탐구 1, 탐구 2. 6등분해서 그 중에 3과목이 수학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부량의 최소 절반. 즉 수학 한 과목이 과학 한 과목 하는 것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최소 절반은 비율적으로 수학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수학 1, 수학 2, 선택 과목, 뭐 미적, 확통, 기하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일단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해서 한번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간을 고3 여름방학부터 잡았는데요. 저 기준이 되는 이유는 고3 1학기까지가 이제 수시에 들어간 내신 반영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고3 1학기 내신이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모두 정시 대비하라고 자습을 줍니다. 그래서 고3 여름방학부터 수능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에서 좀 자습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때 수학은 뭘 하게 되냐? 뭐 엔제라고 되어 있고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는데, 엔제라는 거는 요새 이제 수능 트렌드가 처음 보는 심리형을 되게 많이 내고 엄청 어려운 문제보다 골고루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까 요새 추세는 약간 엔제가 이제 유행이 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엔제의 모의고사부는 뭐 난이도별, 학년별 구분이 없죠. 모든 학생이 다 이걸 해야 됩니다. 네,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이걸 못하면 이제 고4가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학생은 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여름방학 전까지 고2 겨울방학부터 고3 1학기까지는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냐? 고2 때 1학기 때 이제 수학 1을 하고 2학기 때 수학 2를 합니다. 그때 공부를 다 수학 1, 수학 2를 끝냈다 생각하면 이제 선택 과목, 뭐 보통 이과라고 하면 미적분을 할 테니까 미적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고2 겨울방학 때. 그래서 고2 겨울방학 때 미적분 개념 이제
중학교 때 했을 수 있지만 다 까먹은 상태인 거고 보통은 중학교 때 안 하고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2 겨울방학 때는 미적분 개념부터 처음 보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개념부터 해서 내신 대비하기 위해서 수능 기출까지 보고 여력이 되면 엔제도 볼 텐데 수학 1, 수학 2, 고2 때 엄청 많이 해놓고 내신 준비까지 진짜 빡세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미적분하는 석 달, 뭐 12, 1, 2 이렇게 석 달을 딱 수학 1, 2를 놓게 되면 다시 또 안 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 1, 2는 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적당히 문제수를 조절을 해서 뭐 시간을 조절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는 있어야 됩니다. 메인은 미적분이 되겠지만 수학 1, 수학 2는 놓지 않아야 된다.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적분을 보통 이제 고2 겨울방학에 다 같이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처음 보게 되고 수학 1, 수학 2는 놓지는 않아야 된다. 이 정도가 이제 고2 겨울방학부터 고3 1학기 이제 미적분 내신까지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고2 여름방학에서 고2 2학기 때까지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내신 준비해야죠. 수학2에 올인해서 모든 시간을 수학2에 다 써야 됩니다. 여름방학이 워낙 짧기 때문에 수학2 방학 때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방학 때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름방학 1학기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이제 기말고사 끝나죠.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수투 개념 공부부터 다시 복습 시작해서 수능 기출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선행을 할 때 개념서, 유형서 뭐 이렇게 보고 뭐 좀 많이 했으면 심화서까지 보고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이 주변 학교들의 시험은 부교재를 쓰는 학교면 부교재에서 많이 내긴 하는데 부교재를 안 쓰는 학교들이나 부교재를 쓰는 학교들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반 정도는 모의고사 문제를 깔아두고 갑니다. 수능 기출 문제들을. 그래서 내신 준비하면서 수능 준비까지 같이 하게 되는 뭐 수시, 정시 동시에 준비하게 되는 이런 상태라서 나는 1학년 때 내신이 망해서 정시 파이터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학은 내신 준비하는 게 정시 준비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신 준비 수능 준비까지 레벨을 높여서 빡세게 해라. 그리고 그래야 고3 때 수학 1, 2 수능 기출하면서 미적분까지 하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든요. 미적분에 집중해도 미적분 양이 너무 많아서 못 따라가는 시기인데 거기에 수학 1, 2까지 자위소리 그 두꺼운 책을 풀고 있어야 된다?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4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1, 2 때, 고1, 1학기, 2학기 때 수학 1, 수학 2 준비하시면서 수능 문제 풀 수 있을 레벨까지 뭐 수능 문제 제일 어려운 거 한두 개는 뺀다 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사실 이제 요새 트렌드이긴 한데 대치, 목동 이쪽에서는 이제 고2 대상으로 수능반을 개설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고2 때 1학기 때 수학이라고 2학기 때 수학 하는데 수능에서 수학 1 시험 보고 수학 2를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준비랑 수능 준비랑 사실 다를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고2반, 고1반은 이제 보통 유명하신 강사분들, 뭐 인간 강사분들이나 1타 강사분들이 원래 수업을 안 하시고 이제 좀 다른 분들이 수업을 보통 하시는데 이제 고2 대상으로도 수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2가 수능만큼 준비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준비하시는데 사실 내신 준비하다 보면 그 정도로 하게 됩니다. 다른 지방이나 좀 학구열이 낮은 곳에서는 내신이 워낙 쉽게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뭐 심화서까지 안 보고 수능 기출 안 보고도 잘 풀 수 있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분당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서는 고2 시험을 잘 보려면 수능 기출은 다 풀어봐야 된다. 이게 되는 것 같고 이게 모자라면 이제 고3 때 너무 힘들어서 다 못하고 재수의 길로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1 겨울방학부터 고2 2학기 때까지는 겨울방학은 조금 깁니다. 네, 확실히 여름방학보다 좀 길어서 약간은 여유가 생겨서 근데 여유가 생긴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학 1 빡세게 해야죠. 수학 1 수능 과목이고 1학기 내신 과목인데 당연히 엄청 빡세게 해야 되고 수학 1 개념부터 또 수능 기출까지 모든 레벨을 다 풀 수 있게 해야 되고 여력이 좀 남는다. 내가 수학 1을 진짜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 수학 2를 조금은 한번 볼 수 있다. 여름방학 때 너무 힘드니까 미리 수학 2를 한번 조금은 보자. 이 정도까지 가능할 거고 선택 과목은 당연히 볼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기서 선택 과목이 미적분이 되면 어차피 수학 1, 2가 안 된 상태에서 미적분을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수학 2가 미적분, 옛날 미적분 1 이름이고 수학 2가 미적분 2 이름인데 미적분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수학 1에 있는 걸 가지고 수학 2를 한다. 수학 1에서 배운 함수들을 가지고 미분을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모르면 무슨 함수인지 모를 거고 수학 2를 모르면 그 함수는 아는데 미분을 할지 모르고 그래서 어차피 못하게 되기 때문에 미적분은 수학 1, 2가 진짜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학이 한두 번 봤다, 뭐 수학 2 정석 한번 봤다, 쌤 한번 봤다. 미적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학 2를
3번, 4번은 한 상태에서 미적분을 해야, 그래야 조금 이제 미적분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그 다음에 이제 고1 여름방학에서 고1 2학기까지 수학과 내신 준비하죠. 네. 고1 여름방학.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애들이 기말고사 보면서 느끼게 될 텐데, 아, 기말고사 너무 준비할 시간이 없다. 중간고사는 그래도 겨울방학부터 준비를 해서 좀 기간이 긴데, 근데 기말고사는 중간 끝나고 바로 공부를 해도 늦는 판에 놀죠. 네. 시험 끝나고 시험이 끝났으니까 논다 하면서 일주일을 놀고, 그 다음에 기말을 일찍 보고 여름방학을 짧게 하고가 겹치면서 그냥 기말고사는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번 망하고, 아, 이제 망했으니까 2학기 준비해야지 하면서 여름방학 때 좀 준비를 빨리 하게 되죠. 그래서 고1 여름방학부터 고1 2학기까지는 여력이 없습니다. 수학화만 해야 됩니다. 뭐 수학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수학화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고1 1학기 때는 너무 당연히 수학상 내신을 해야겠죠.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 3년을 수능부터 고1 1학기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해야 될 게 많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행할 시간은 진짜 아예 없다. 진짜로 아예 없거든요. 선행을 저도 시키고 싶은데 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내신 따라가기도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 특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고2 때 이제 수학 1, 수학 2하고 과탐 같은 경우에는 물리원, 뭐 물화생지 1을 뭐 4개 또는 3개를 선택을 해서 내신을 보게 되는데, 그게 또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2 때 내신은 수능 준비하듯이 준비를 해야 된다. 수능 난이도급으로 준비를 해야 고3 때 뭐 엔제 모의고사 다른 거 풀면서 수능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정시로 현역으로 갈 수 있다. 다 못하면요, 고4가 있습니다. 네. 주변은 고4가 당연하게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고등학교 4학년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선행은 언제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선행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딱 중3 겨울방학까지입니다. 고1부터는 보여드렸듯이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3 겨울방학까지 선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선행을 언제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이제 맨날 물어보시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학생이 선행을 많이 나갔어요. 근데 수학을 잘해서 선행을 나간 건지, 아니면 선행을 나갔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건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전자가 앞에 말이 맞습니다.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해당 과정을 빨리 끝낼 수 있었고, 끝내는데 뭐 6개월이 걸리는 게 아니라 좀 빨리 끝낼 수 있었고, 그런데 뭐 해당 과정 다 나갔으니까 놀아야지, 이게 아니라 뭐 계속 학원을 가거나 계속 공부를 하니까 시간이 남았네, 다음 과정 하자, 요게 되는 거지. 알지도 못한 채, 이해도 못한 채 그냥 선행을 나갔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수학이 잘해진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자동으로 레벨업하는 그런 게 아니죠.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앞에서 수업을 듣더라도 그걸 듣고 이해하고 문제 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수학 실력이 느는 거지, 그냥 앞에서 선행을 나갔다, 중도 나가는 거 한번 따라갔다, 인강 한번 들었다, 그런 걸로는 너무 당연히 수학을 잘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수학을 많이 했고 일정 성취도를 넘었기 때문에 다음 과정을 나가서 선행을 나간 거지, 선행을 나가서 수학을 잘한 건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과정별로 좀 단계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개념서, 두 번째 유형서, 세 번째 심화책, 네 번째 기출, 뭐 분당강당 기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4단계로 구분을 지어보겠습니다. 뭐 책은 그냥 생각나는 거 쭉 써놓은 건데, 뭐 개념서, 개념원리, 뭐 개념센, 풍산자 뭐 여러 책이 있을 거고, 유형서, 센, RPM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심화책, A급, 블랙라벨, 일품 최상이고, 책 이름은 수없이 많아서 그냥 학생이 어떤 책을 가지고 있든 그 책이 어느 난이도인지는 그냥 보고 그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이 책을 다 알아는 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개념서를 개념원리도 보고 개념센도 보고 풍산자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개념책에서 한 권, 유형책에서 한 권, 심화책에서 골라서 한 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저기 있는 걸 다 해야 된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개념원리 한번 풀고, 센 한번 풀고, 뭐 일품 한번 풀고, A급 한번 풀고, 그럼 선행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풀었다라고 해서 그 책이 완벽하게 자 있게 되면 그 학생은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죠. 알아서 공부 잘하겠죠. 한 번만에 다 아는데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그냥 보고 혼자 공부하고 알고 끝나면 되는 거죠. 모든 학생, 정말 극소수의 학생들 빼면 책을 한 번 봐서는 당연히 잘 모르고
두 번, 세 번, 뭐 여러 번 봐야겠죠. 사실 이제 많이 듣는 말씀들이 옛날에 뭐 정석밖에 없어가지고 정석을 10번 봤네, 15번 봤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도 뭐 정석 10번씩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몰라서 봤냐? 처음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게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반복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풀 때쯤 되면 어차피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면 5번씩 맞은 문제를 다시 풀진 않을 테니까요. 보자마자 풀이가 딱 떠오르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지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틀린 것만 계속 풀겠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 스스로도 나 이 책 몇 번 봤어 라고 되게 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몇 번을 보긴 했지만 횟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그 횟수가 비례로 늘어나진 않죠. 두 번 보면 2배의 시간이 걸릴 수 있긴 한데 세 번 볼 때 3배의 시간이 걸리진 않고 네 번 볼 때는 앞에 봤던 시간에 반도 안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책을 한 번 봤으니까, 개념에서 한 번 봤으니까 바로 유형 넘어가고, 유형에서 한 번 봤으니까 바로 심화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책을 보더라도 여러 번, 오답까지 반복해서 확실히 다 알게끔 그런 상태에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심화책이 사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중등 심화 꼭 해야 하나요? 뭐 더 내려가면 초등 심화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저는 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분당 지역 요새 중학교 학교 기출들을 몇 년간 계속 봐오면서 이제는 옛날처럼 경시대회 문제, 진짜 어려운 한 문제 해가지고 뭐 특목고 준비하는 학생들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던 시절은 진짜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고요. 이번에도 안 나왔고요, 당연히. 작년에도 안 나왔고 뭐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럼 그런 심화를 풀 바에는 기출을 풀면서 내신 준비를 하는 걸로 충분하지, 뭐 심화책 엄청 많이 푼다고 거기서 심화 문제가 딱 골라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화 문제는 사실 어디서 본 문제가 아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화책을 보는 대신에 차라리 기출을 푸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중등에서 이제 좀 1학기 과정이랑 2학기 과정이, 1학기 과정은 수식, 함수 이런 대수 파트고 2학기 과정은 도형 파트여서 약간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1학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2-1, 예를 들면 1-1의 심화 문제집은 2-1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2-1의 심화 문제집은 그냥 3-1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3-1의 심화 문제집은 그냥 수학상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식으로 좀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뒤에 선행을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막 억지 써가지고 막 되게 힘들게 하면 풀 수는 있는데 뒤에 개념을 가지고 오는 순간 그냥 뭐 1-1 심화 문제가 2-1 그냥 평범한 문제로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심화를 진행하려고 하면서 되게 힘들어하고 이럴 바에는 뭐 내신에 나오지도 않고 그 심화는 어차피 다음 선행을 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수학상까지 차라리 선행을 빨리 나가셔라 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학기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도형은 이제 수학상이 어쨌든 수식, 대수 파트이기 때문에 도형은 고등학교 가면 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예 심화를 안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혹시 이제 영재고 특목고 과학고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입시에 이제 워낙 중등 심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2-2 심화는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 내신 준비를 위해서 막 A급 몇 번, A급 프레나면 뭐 다 풀고 이런 일은 적어도 지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그냥 1-1 나갈 때 개념 유형, 즉 뭐 개념 원리 플러스 쌤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걸로 나가시면 되고, 1-2 나갈 때도, 2-1 나갈 때도, 2-2 나갈 때도, 3-1 나갈 때도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등은 1학년 때는 시험이 없고 2학년 때부터 이제 시험을 보게 되니까 2학년 내신 준비할 때 이제 쭉 선행 나가다가 돌아오던지 아니면 뭐 그때 선행을 하고 이런 경우겠죠. 그럴 때 내신 준비할 때는 이제 오랜만에 보는 거기 때문에 유형서 복습은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을 푸는 정도로 충분하다. 내신 준비하기 위해서 심화 문제집을 푸는 경우는 진짜 저것까지 다 끝내고 너무 여유가 있어서 너무 이제 선행을 좀, 너무 내신 대비 일찍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는다던가, 뭐 너무 잘해서 좀 심화도 풀려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뭐 개념원리 센, 뭐 기출 문제집들, 뭐 개념원리 센 복습, 뭐 학원 내신 자체 대비 교재, 뭐 저희 같은 경우 메이저 워크북이 되겠죠. 뭐 그런 정도만 풀리셔도 충분하다. 심화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 그럴 바엔 수학상까지 빨리 나가는 게 심화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2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3-2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1학기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약간 어느 정도 다 예비 고일 모드로 좀 돌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시험을 막 어렵게 준비시키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다음에 3- 내용 자체가 도형이기도 한데 뒤에랑 바로 연결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라서 3-1 정도는 그냥 개념서 한 번만 보고 센 정도도 안 보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중등 같은 경우에는 각 과정을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 공부를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고등도 사실 뭐 중등이랑 다를 건 없습니다. 당연히 개념서, 유형서, 심화책, 기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는 고1 기준이고요. 고2 기준이 되면 저 기출이 수능 기출로 바뀌고 뭐 심화책도 모의고사가 이제 수능 모의고사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개념책은 뭐 바이블, 기본정석, 개념원리, 뭐 유형책, 센, RPN, 뭐 심화, 블랙라벨, 실력정석, 모의고사, 뭐 내신고쟁이 뭐 등등등 되게 많은 책이 있고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는데 뭐 중등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있는 책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개념서에서 하나, 유형서에서 하나, 심화책에서 하나 이상 기출. 그래서 이제 고등 내신은, 중등 내신은 아까 이제 엄청 어려운 문제 안 나온다고 했지만 고등 내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주경 고등학교 내신 빡센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진짜 준비시키면서 힘듭니다. 엄청 어려운 문제들 어렵게 나오고 문제는 그냥 어렵게 나오고 시험이 다 같이 망하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등급제라서. 근데 어렵게 내는데 잘 봐요. 네. 어렵게 내는데 누군 잘 봐요. 항상 어떤 시험을 내도 100점은 아니어도 95점, 90점 맞는 학생들이 항상 존재하고 아닌 아이들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 내신은 중등이랑 차원이 다르게 엄청나게 빡세게 준비를 시키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심화책, 중등은 뭐 해도 한 건 안 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은 내신 대비 하다 보면 내신 대비의 상위권이 목표가 되다 보면 심화책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풀어야 될 수도 있고 뭐 최소한 모의고사 플러스 하나 그다음에 뭐 기출도 뭐 중등보다 훨씬 많이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등은 되게 힘듭니다. 네. 준비시키기가 힘들고 그래서 수학상까지 좀 빨리 나가는 게 좋은 게 수학상을 나가서 개념 유형 1, 2단계를 좀 해놔야 3단계 이상을 할 여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중등 심화 대신에 좀 고등 선행을 수학상까지 빨리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과정별로 그렇다고 개념하고 유형하고 심화서하고 기출까지 하면 과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심화책을 한 권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심화책을 2권 보거나 뭐 1권 보거나 이렇게 하면 끝나지가 않습니다. 고등은 안 그래도 과정이 길어서 양도 많고 중등보다 한 과정 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근데 거기에 세 번째 책까지 하게 되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럼 보통 지겨워합니다. 많이. 네, 수학상 아직도 하고 있냐? 나는 왜 1년째 수학상을 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갈 때는 일단은 뭐 정석센, 뭐 개념원리 센, 이 정도 바이블 센 이렇게 해서 개념 유형을 나갑니다. 그래서 수학상, 뭐 정석센, 뭐 수학하, 정석센, 수학1, 바이블센, 수학2, 바이블센 이런 식으로 일단은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다 나갔으니까 다음에 선택 과목 미적분이네? 미적분을 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수학2, 개념 유형, 뭐 정석센까지 했다라고 해서 수학2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네. 미적분을 하려면 그거보다 훨씬 더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학2까지 하고 나서 다시 수학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수학상 슬슬 까먹을 때가 됐겠죠. 그래서 수학상으로 돌아가서 심화책 풀면서 시험은 기출을 보고 그다음에 수학하, 수학상 이제 심화책 끝나면 수학하 넘어가서 심화책과 기출을 보고 그리고 수학1로 넘어가면 수학1 심화책을 보는데 수학1 기출은 풀지 않습니다. 수학1을 실제 학교 기출들을 풀면 그건 이제 수능 모의고사 준비까지 아까 내신 분당지역 내신은 수능 모의고사 준비까지 다 돼야 그 정도로 해야 풀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수학1 심화를 나갈 때는 수학상 기출을 풉니다. 수학상은 계속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학상 기출을 달고 있어야 된다. 수학2 심화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수학상, 하 기출을 달고 있어야 된다. 수학 1, 2 단원별 테스트는 앞에 개념 유형 하면서 다 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험은 고등학교 실제 기출이 될 텐데 그거는 지금 풀기 좀 힘들다. 그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수능 준비까지 다 끝낸 상태에서 고등학교 내신 실제 기출을 풀어야 풀만하기 때문에 조금 수학상하를 더 잡고 있는 게 낫다. 그리고 수학2까지 그렇게 해서 심화가 다 됐다. 그랬는데 아직 중학생이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미적분을 하는 거.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수학2 어설프게 한 번 했는데 미적분 나가면 수학2도 모르고 미적분도 모르고 어차피 다 모를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까지 해놓고 미적분을 해도 어차피 고3 때, 고2 겨울방학 때 미적분 하면 어차피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진짜.
다 날아갑니다.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렇게 수학을 좀 표현할 때가 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빠진 밑이 보이잖아요. 모르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채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경계가 없어요. 그냥 새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물을 열심히 부었고 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학 선행이 좀 그런 상태여서 그거를 채우려면 다음 선행으로 더 큰 그릇에 여태까지 했던 걸 담아서 날아가도 남아있을 수 있게 이렇게 채우는 거지. 뭐 어느 한 과정, 차라리 어느 한 과정, 어느 한 단원이 너무 구멍이 심해서 밑빠진 독이다 이러면 쉽습니다. 그거 복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기억력적으로 이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음 선행을 하면서 앞에 내용 복습을 자연스럽게 해서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지 뭐 그거 까먹었으니까 계속 그 단원을 하자, 그 과정을 하자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좀 힘들어할 수도 있고 뭐 지겨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미적분까지의 선행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 좀 없는 것 같지 않나요? 뭔가 좀 부족해 보이심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뭐가 없냐면 그럼 저 선행을 언제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거는 없죠. 저는 그냥 선행을 한다면 1-1부터 이런 순서로 하시고 뭐 심화는 좀 건너뛰시고 내신 때 하시고 고등은 뭐 개념 유형 쭉 하시고 수학 2까지 개념 유형이 끝나면 수학 3부터 심화를 하셔라. 그리고 기출은 계속 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하나 없죠. 그게 바로 그럼 그걸 언제까지 몇 학년 때 수학상 저 심화 기출을 들어가야 되나요? 몇 학년 때 미적분을 개념 유형을 들어가야 이런 게 이제 없잖아요. 그게 없는 이유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어느 과정을 하고 있어요? 중3인데 예를 들면 중3인데 어디로 찍어볼까요? 수학화 개념 유형을 하고 있다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나가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수학화 개념 유형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거 하자고 수학 1 개념만 살짝 보고 넘어가고 수학 2 개념만 살짝 보고 넘어가고 미적분 개념만 살짝 보고 넘어가고 그러면 그건 선행을 안 한 것과 똑같고 그냥 시간을 내다 버린 겁니다. 그런 건 그냥. 어차피 그 해당 과정에 개념 유형까지 최소 센 C까지는 해놔야 그래야 이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도 기억이 좀 살아있고 다음 과정 설명하면서 앞에 거 가지고 좀 이야기할 때 기억을 하는 상태로 이렇게 되는데 뭐 지금 당장 우리 미적분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 수학 상하하고 있어 이러면은 그거에 급해가지고 개념만 쭉 보고 넘어가 이렇게 되면 그게 진짜 최악의 선행입니다. 선행을 했다고는 하는데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고 기억은 안 났고 시간은 버렸고 뭐 진짜 단점을 말하면 수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학생이 몇 학년이고 어느 과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 과정을 끝내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해야 되는 거지 뭐 중3 때까지 미적분을 해야 되라고 하면서 저거에 맞춰서 스케줄을 조정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이해 정도 이런 걸 보고 어디까지 할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고1 때까지는 할 수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중3 겨울방학에는 거의 선행이 마지막 수학상 심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출 보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분이 어떤 상태이든 심지어 3-1을 이제 끝낸 뭐 3학년 1학기에 3학년 1학기를 끝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제일 늦으면 거기까지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느 경우이든 간에 중3 겨울방학이 되면 수학상 심화 기출, 뭐 한 번도 안 했으면 개념 유형을 해야겠지만 수학상 심화 기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때 수학 2 하고 있으니까 수학 2를 끝내고 수학상을 하겠다. 이런 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수학상 고1 1학기 내신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겨울방학에는 수학상 심화 기출로 넘어가야 된다. 뭐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수학상 처음부터 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과정을 하더라도 어느 과정이든 그 과정에 충실해서 다 알고 넘어가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 선행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자꾸 이제 확실히 알고 넘어가라는데 얼마나 해야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거냐 뭐 쌤을 한 번 보면 확실한 거냐 2번 보면 확실한 거냐 뭐 3번 봐야 확실한 거냐 그런 것들은 뭐 책을 몇 번 봤냐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건 객관적인 테스트 결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진단평가로 판단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한 과정이 끝나면 모든 학생 다 진단평가를 봅니다. 수학상 선행을 했다, 센 C까지 복습까지 다 했다, 그럼 진단평가를 봅니다. 그리고 진단평가를 보고 점수가 통과가 안 됐다, 다시 합니다. 부족하니까 다시 해야죠. 뭐 알지도 못하는데 수학과 넘어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진단평가를 보고 그 점수에 맞춰서
그 점수에 맞춰서 통과를 해야만 넘어갑니다. 뭐 그 통과 기준은 이제 선생님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등 진단평가는 60점 기준으로 잡습니다. 고등 진단평가는 50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아니, 선행을 다 했는데 무슨 50점 맞았는데 넘어가나요? 아, 이 시험이 애초에 100점 맞으라고 된 시험이 아니고 제일 쉬운 것부터 제일 어려운 것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1, 2단계 센시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100점을 못 맞습니다. 왜냐면 심화책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변별을 위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못 풀고, 그리고 센시까지 하면 저희가 이제 1시간 제한을 걸고 시험을 보는데, 1시간 보게 되면 시간이 없어서 보통 끝까지를 다 못 풉니다. 끝까지가 몰라서 못 푸는 경우도 있는데, 뭐 시간을 주면 더 풀 수 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보통 이제 1시간 동안 딱 시험을 봐서 50점을 맞으면 잘했다고 합니다. 넘어갈 수 있다. 우리 다음 과정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어쨌든 50점을 맞았으니까 한번 오답을 스스로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 넘어갈 수준의 학생들은 이제 시간만 조금 더 주어졌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오답까지 하면 뭐 70점 이상의 점수. 다 맞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다 맞으라고 낸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단평가, 이제 저희 학원 입학 테스트나 상담차 진단평가를 보시게 되면 점수 받고 놀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설명을 충분히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50점이라는 점수를 보면 되게 기분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잘한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학생들 중에서, 저희 반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진단평가를 70점 넘어서 온 학생이 딱 한 명 있고, 60점대도 한 명인가 있는 것 같고, 50점만 받아서 들어와도 정말 선행 잘 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그 과정. 네. 그래서 이제 잘 되어 있는지는 꼭 진단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확인을 해놔야 당연히 잊어버릴 수 있죠. 하지만 다음 과정을 하면서 그거를 기억하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선행 과정이든 3학년 겨울방학이 되면 수학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선행을 안 한 채로, 지금 우리 아이는 선행이 많이 느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답을 알고 계시지 않나요? 공부를 많이 하면 됩니다. 네. 답을 알고 계시죠? 이런 답을 알고 있는 주제가 또 하나 있거든요. 사실 이제 어머님들이 학생들한테 공부시킬 때 되게 공부가 제일 쉽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공부가 제일 진짜 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른들, 학부모님들이나 저 같은 어른들 대상으로 얘기를 할 때는 공부가 다이어트 같은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되시는지 다 아시죠? 저도 알거든요. 안 할 뿐이지. 네. 적게 먹고 운동하면 살 빠집니다.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하는 거죠. 애들도 압니다. 공부 많이 하고 제대로 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사실을 아는데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 먹어도 빠지는 뭐 약을 먹는다든지, 뭐 똑같이 밥을 먹어도 살이 빠지는 이런 약을 찾는,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쪽집게 과외 뭐 이것만 하면 돼라는 식으로 빠른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그렇게 찾게 되는데, 뭐 다들 아시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네, 다이어트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사실 공부는 진짜 정직하게 덧셈으로, 물론 공부를 안 하는데 성적이 나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저가 아니고 여러 부모님들의 자녀가 아닐 뿐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저 맨날 1등 했던 학생, 저랑 기숙사 같이 사는데 맨날 잤거든요. 하지만 걔가 1등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런 거 빼고 공부 시간과 공부는 그냥 덧셈의 영역입니다. 뭐 다이어트는 뺄셈의 영역이겠죠. 안 먹고 운동하면 빠지고, 공부가 양이 쌓이면 성적이 들고. 단지 이제 공부 시간은 덧셈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쌓이는데 성적이 이제 한 번에 안 오르고 계단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오르니까 되게 학생들이 힘들어 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공부는 꾸준함의 영역이다.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선행이 느리다 하더라도 그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따라잡아야 되는 거지, 해당 과정 해야 될 것들을 다 하지 않고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훑고 넘어가는, 그렇게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안 한 거랑 똑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리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공부와 다이어트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거는 그냥 사실 시간이 좀 남을까봐 좀 이야기거리로 삼아놓은 건데, 이미 시간이 좀 돼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거 옛날 고등학교 시간표라고 해서 이제 보셨을 거고, 이렇게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이제 이걸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냐? 저게 사람이 살라고 만든 거냐? 무슨 야자를 8시 50분까지 하고 8시 40분? 네. 엄청 이제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애들한테 그랬죠.
공부 되게 조금밖에 안 하네? 영교시도 없네? 야, 8시 50분에 끝나네? 10시까지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이제 엄청 혼이 났는데, 네. 저렇게 하죠. 누가 할까요? 저렇게는. 고등학생들은 못합니다. 고등학생들은 학교를 가면 저렇게 저 시간이 다 어쨌든 뭔가 하는 시간이라서, 그리고 여자도 보통 요새는 안 하죠. 그리고 4시, 5시면 끝나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재수생, N수생, 네, 독재 가서, 재종반 가서 하는 그런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네가 아닐 뿐, 졸업생일 뿐. 그래서 너 웬만하면 수시로 가라. 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빌드업을 하거든요. 또 저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옆에서 자고 있는 네 친구들을 이기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 수시로 가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루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겠지만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죠. 아까 제 이야기 할 때도 저는 한 달에 한 번 쉬었다 그랬잖아요. 고3 때는. 고1, 2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쉬었고, 그게 3년간 진짜로 그랬습니다. 진짜로 한 달에 한 번 쉬었거든요. 명절 학교에 있었습니다. 시험 끝난 날, 이게 진짜 너무 짜증이 났었는데 그때는 시험 끝난 날 공부 안 하는데도 학교에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잤는데 그때는 재워져서 매일매일 하시는 게 덧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일주일에 그 당시에 공부 시간을 한번 진짜 쟀을 때 제가 일주일에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한번 재봤던 건데, 진짜 스타부처럼 한번 재봤거든요. 내가 자는 시간 빼고 다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공부를 얼마나 하지? 얼마나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지? 그냥 책상에 앉아있다가 아니라 말 걸어도 안 들릴 정도로, 누가 말 걸어도 모르고 공부할 정도로 얼마나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냐를 재봤는데 하루 평균 10시간을 못했습니다. 하루 평균이 아니라 하루 10시간 했습니다. 딱. 처음에 스타부처를 고3 때 한번 재봤거든요. 근데 8시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 6시간인가 밖에 안 자고 이러는데 왜 8시간만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 다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나 왜 8시간밖에 공부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빡세게 한번 해봤는데 안 오르는 거예요, 그게. 8시간, 9시간이. 물론 줄어들지도 않긴 했습니다. 7시간 하라고 이런 날은 없겠는데 맨날 8시간, 9시간. 10시간을 딱 하루 찍었거든요, 진짜. 하루 종일 진짜 빡세게 해서. 그리고 스타워치를 버렸죠, 그때. 나 이거 하다가 스트레스에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냥 하던 대로 해도 나는 그냥 꾸준히 하니까 저거 제자고 열심히 하지 말자. 라고 해서 하루 8시간씩, 9시간씩 했다고 잡으면, 저렇게 잡으면 일주일에 60시간을 스스로 자습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애들 밤샌다고, 내신 기간이라 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겠지만 밤샌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좀 공부를 더 해서 11시간을 했다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날 자야 돼요. 그냥 자요. 하루 종일 자요. 내신 기간이라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루 뭐 수행평가한다고 늦게 자고 그러면 다음날 학교에서 내내 자고 학원에서 내내 자고 정말 내내 잡니다. 그래서 빵 한번 찍으면 이틀 공부한 것보다 그냥 반도 못해, 반 하죠, 반.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덧셈의 영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할 때는 당연히 그런 얘기인데 어머님들이 매일 공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왜 어머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중등까지는 그래도 뭐 가족여행도 가고 뭐 놀러 가고 친척집 가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고등학교 때는 좀 고등학교 자녀분들을 데리고 가족여행을 일주일씩 가신다거나 뭐 그러는 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실 한번 넣어봤거든요. 처음에 이야기 넣는다고 이제 처음에 설명회 준비하면서 이야기했다 엄청 혼났습니다. 너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냐? 그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엄청 혼났는데, 그래도 안 넣을 수는 없어서 넣게 됩니다. 노는 건 일주일에 하루, 고1, 2, 뭐 토요일, 일요일에 할 거 다 했으면 하루 정도 쉰다. 하루도 통으로 쉬는 게 아니라 반나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시험 끝난 날은 놀아라. 어차피 공부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좀 나머지는 좀 여행도 좀 이제 중등까지만 가고, 네, 고등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한 번 공부를 놓으면 다시 하는 게 좀 힘든 걸 아시죠? 다이어트 할 때 하루 치팅데이라고 폭식을 했습니다. 그거 하루 2kg가 쪘습니다. 그거 빼려면 얼마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네, 공부도 마찬가지라서 하루 이틀, 뭐 여행 가면 막 3일, 4일 놀잖아요. 그거 다시 공부하는 걸로 돌아가기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부탁인 건데, 고등학교 자녀들은 좀 여행에서 배제하시는 게 네, 중등 때까지 이제 많이 가족여행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고등부터는 좀 공부를 하시겠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냥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길긴 했는데 간단히 두 줄로 요약을 하자면, 자녀분들을 무조건적으로 믿어달라. 무조건적으로. 네,
공부를 잘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잖아요. 우리 아이 내가 내 편 들어줘야지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을 좀 주시라. 그 다음에 선행 나갈 때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고 넘어가면, 그냥 진도를 맞춰야 돼서 넘어가는 거면 그럼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 꼭 해당 과정 다 하고 뭐 진단평가든 어떤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넘어가셔라 라는 두 줄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